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 한 시간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께 편안한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듣고 계시는 시간만큼이라도 다른 힘든 일들 다 내려놓으시고 편하다 하시는 마음이 드시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G맨 라디오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함께 애청해 주시면서 기도와 격려도 부탁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세계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하와이주 소식을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하와이주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와이주 비상관리청은 15킬로톤의 핵무기가 호놀룰루 300m 상공에서 터졌을 경우를 상정해 대피 계획을 짜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매월 근무일 첫날 대피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하와이 뉴스 나우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하와이주가 적국의 가상 공격에 대비해 비상훈련을 하는 것은 냉전 이후 처음으로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대피훈련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번 미야기 비상관리청장은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현재로서는 낮은 편이지만 그들이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속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 안에서 8명의 사망자와 30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부상자 30명 가운데 17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부상자 1명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불법 밀입국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트레일러는 이 폭염에 냉방 장치가 고장이 나 있었고요.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이들은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트레일러 속에서 버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존자들의 일부는 자신들이 멕시코에서 건너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네요.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의 월마트 주차장에 있던 견인 트레일러에서 한 명이 뛰쳐나와 종업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업원은 물을 가져다 준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출동해 트레일러를 열었을 때는 이미 8명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남자 어른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또 30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는데 부상자 가운데 4명은 10살에서 17살의 청소년으로 파악된다고 미 연방이민국은 밝혔습니다. 30명의 부상자 중 17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고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1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구조 작업을 벌인 샌안토니오 소방당국은 트레일러 안에 있던 사람들이 열사병과 심각한 탈수 증세를 보였으며 일부는 심박이 분당 130회나 올라갔고 손을 대기 힘들 정도로 몸이 매우 뜨거웠다고 밝혔습니다. 샌안토니오는 전날 기온이 섭씨 38.8도까지 올라갔고 밤에도 32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트레일러의 에어컨은 고장난 상태였고 안에는 물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 10곳이 나와 있는데요. 5곳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곳이 여러분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지일 수도 있겠네요. 지난 23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이 지옥이 언제 끝날지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 10곳을 소개했습니다. 인디펜던트가 지구상에서 최고 뜨거운 곳으로 꼽은 지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데스밸리예요. 저희 쥐맨 선교회가 있는 곳도 캘리포니아주인데요. 이름처럼 살인적인 더위로 유명한 이곳은 전 세계에서 기온이 가장 높이 치솟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스밸리의 기온은 1913년 여름 무려 섭씨 57.7도까지 올라간 역사가 있고요. 최근에도 여름 평균 기온이 47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데스밸리는 지난 8일 최고 기온이 52.2도에 달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곳은 리비아의 아지지아입니다. 수도 트리폴리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이곳은 1922년 기온이 58도까지 오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다만 2012년 기상학자들이 당시 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기록을 또 무효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여름 이 지역 기온은 48도를 웃돌아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다는 설명입니다. 자, 3위 살펴볼게요. 이디오피아 북부 달롤이 차지했습니다. 화산지대인 이곳은 열수 평원이 소금 퇴적물과 함께 펼쳐져 몹시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1960년에서 66년 최고 기온 평균치가 41도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연평균 기온은 34도로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1년 내내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4위는 아프리카 수단의 북부 도시 와디할파입니다. 나일강 인근에 자리한 이 도시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데요. 6월이 가장 더운 시기로 이때 평균 기온은 41도 수준입니다. 1967년 4월에는 53도까지 오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란의 루트 사막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더운 지역입니다. 땅의 온도, 즉 지온으로만 치면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다고 하는데요. 2003년에서 2009년 인공위성 측량 시스템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 지역 기온은 최대 70.7도에 달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뉴스 전해드리고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송가 이어드립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선교지에 계신 사모님들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해드릴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내의 비밀 재료. 배는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아내 말타가 늘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위에 선반이 있는데 그 위에 놓인 조그만 철제통이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그 철제통엔 절대로 손도 대지 말라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지만 않았다면 배는 그 통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통에 이토록 신경을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통엔 아내가 장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비밀 재료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벤이나 누군가가 통 속에 뭐가 들어있나 보려고 집었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쏟기라도 하면 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비밀 재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제통 자체는 뭐 그리 대단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붉고 노란 꽃무늬가 거의 다 지워지고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통을 집어들고 뚜껑을 열 때 손가락에 닿았던 자리가 까맣게 닳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가락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과 장모님 어머니의 손가락도 그곳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증조, 고조 할머님도 이 통 속에 담긴 비밀 재료를 쓰셨을 거라고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벤이 말타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장모님은 이 통을 말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으로 통 속의 재료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타는 장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무슨 요리를 하든 아내는 선반에 놓인 통을 집어서 비밀 재료를 조금만 뿌렸습니다. 케이크나 파이나 쿠키를 구울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팬을 오븐에 넣기 전에 통 속의 재료를 조금 뿌리는 것을 배는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통 속에 든 것은 어떤 요리에겐 정말 효력이 있었습니다. 배는 아내 마르타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요리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벤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아내의 요리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마르타는 그 통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정말 벤이 통 속에 든 것을 쏟을까봐 걱정이 되어서일까요? 그 비밀 재료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무척 고왔기 때문에 아내가 요리 위에 그것을 뿌릴 땐 옆에 서 있어도 어떻게 생긴 가루인지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비밀 재료는 다 없어지면 다시 얻을 수 없으니까 아내는 매우 조금씩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그 통 속에 든 재료를 벌써 30년 가까이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번 효력을 발휘해서 아내가 만드는 요리의 냄새만 맡아도 입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배는 통 속에 든 재료를 꼭 한 번만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르타가 병이 났습니다. 배는 마르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의사들은 마르타에게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타를 병원에 두고 빈집으로 돌아온 배는 무척 쓸쓸했습니다. 전에는 아내가 외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즐겁게 요리를 했으므로 벤에게 한 번도 요리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살펴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선반 위에 놓인 철제통을 보았습니다. 두 눈은 자석처럼 그 통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눈길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그냥 그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통 속에 대체 뭐가 들었을까? 왜 만지기만 해도 안 되는 것일까? 비밀 재료는 어떻게 생겼고 또 얼마나 남았을까? 배는 다시 눈길을 돌렸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 접시에 아내가 만든 맛있는 케이크가 반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한 조각 크게 잘라서 접시에 담고 식탁 의자에 앉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도 채 안 먹었는데 눈길은 다시 철제통을 향했습니다. 통 속에 뭐가 들었는지 보면 나쁠 게 뭐란 말인가? 왜 아내는 그 통을 그렇게 비밀스럽게 지키는 것일까? 다시 케이크를 한 입 떠먹고 배는 자신과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볼까 말까? 철제통을 바라보며 케이크를 5번 더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천천히 부엌을 가로질러 가서 조심조심 통을 선반에서 내렸습니다. 살짝 들여다보다가 흘리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습니다. 통을 가만히 식탁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통 속을 들여다보기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다가 배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통 속엔 조그맣게 접은 종이 한 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커다란 손가락을 억지로 통 속에 집어넣어서 접혀진 종이의 한 귀퉁이를 조심스럽게 잡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엌 불빛 밑에서 살며시 펼쳐보았습니다. 짤막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를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장모님의 것이었습니다. 말타야, 무슨 요리를 하든 사랑을 뿌려 넣는 것을 잊지 말아라. 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종이를 다시 접어서 통 속에 넣고 있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만든 음식들이 왜 그렇게 맛이 좋은지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본국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내를 울린 남편의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100년을 기약하면서 달콤한 연애를 하던 때 이 두 연인의 꿈은 너무나도 희망에 부풀어 있었대요. 남자는 결혼을 위해 아파트를 준비했고 여자는 새 아파트에 맞는 세간도 알아놓았죠. 그렇게 희망이 부풀어 결혼 준비를 하던 때에 그만 여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회사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여자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는 여자의 손을 잡고 아픈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보여주었던 새 아파트는 글쎄 사실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도 사실 새 아파트에 가져갈 혼수품을 살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그렇게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 두 사람 어렵게 단칸방에서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월급이 결혼 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리 너무 작았어요. 그래도 여자는 신혼의 맛에 기쁘게 살았습니다. 여자의 아버지도 건강을 되찾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런대로 사업도 잘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참 이상하죠? 친정집이 어려울 때는 그저 있는 것에 감사했는데 친정집의 형편이 좋아지면서 자기의 모습이 왜 그리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모르는 거였어요. 결혼 전 아파트를 보여주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준다던 남자의 말이 모두 상처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신랑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여자는 그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친정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아픔을 이야기하는 여자의 볼에서 아픈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야기를 듣는 여자의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난 어머니, 딸에게 숨겨놓았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비밀이냐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털어놓아야 되겠구나. 여자의 어머니가 해준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자는 혼수용품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여자의 마음이 상할까봐 아파트를 팔아서 여자의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보탰대요. 그리고 남자의 매달 월급에 적지 않은 돈도 여자 아버지의 병원비로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딸 어땠을까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얼굴을 적십니다. 그 눈물은 조금 전 어머니가 흘렸던 감동의 눈물과 똑같은 눈물이었죠. 실망의 눈물이 감동의 눈물로 이렇게 쉽게도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자, 오늘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을까요? 신발을 돌려놓아주는 작은 배려에서부터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오늘 끝으로 전해드리는 실화예요. 중간에 좀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오늘의 다이제스트. 한 아이. 그 기사는 일간신문의 연재만화 아랫단에 몇 구절 정도로 짧게 실려 있었습니다. 11월 0일 저녁 0시. 한 소녀가 3살짜리 남자아이를 유괴해서 근처 숲속 나무에 묶어놓고 불을 질렀다. 남자아이는 위급한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에 실려갔고 여자아이는 바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었음. 설거지를 하면서도 줄곧 그 끔찍한 기사가 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일이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명 쓰레기 교실이라는 애칭으로 불리우는 특수학급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피러,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8살짜리 타일러, 유아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 맥스, 소아 정신분열증인 수잔나. 내년부터는 특수화를 일반 학교에 통합시키는 방침이 실시될 것이지만 금년까지는 특수화를 종류별로 분류해서 학급을 만들었고 분류가 불가능한 8명만이 내 차지였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후 어느 날 콜린스 교장이 내게 주저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학급에 오늘 새 아이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인가요? 지난 11월에 어린 소년에게 불을 질렀던 여자아이랍니다. 우린 그 아이를 학교에서 빼내서 주립정신병원으로 보내도록 결정했지만 그곳에 아직 아동부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이 학교에 오게 된 거예요. 맙소사. 그게 정말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교실 문을 열고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렴. 쉴라야. 이분은 토리 선생님이란다. 내 담임 선생님이지. 그 아이의 머리는 마구 헝클어져 있었고 저기의 첫눈에 몸에서는 악취를 풍기는 아주 작은 꼬마였습니다. 낡아빠진 무명 작업복 바지에 색바랜 남아용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은 마치 아동 구호 사업 광고에 나오는 아이 같았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토리란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를 썼지만 쉴라는 화를 내면서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는 뒤돌아서서 달려나가려 했지만 다행히 콜린스 교장이 문 앞에 서 있어서 그에게 부딪혔습니다. 나를 거부하는 그 아이의 팔을 잡고서 교실로 다시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애의 반항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최선의 방책이 침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침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쉴라를 식당으로 데려다 준 후에 나는 그 아이의 서류를 보려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쉴라는 이주자 캠프의 방 하나짜리 판잣집에서
그의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난방장치도 상하수도도 전기도 없었습니다. 쉴라의 어머니는 2년 전에 쉴라를 버리고 어린 아들 하나만 데리고 도망을 갔다고 기록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14세 때 30세인 쉴라의 아버지와 강제 결혼을 하고 2달 뒤에 쉴라를 낳았다는 문장을 읽을 때 나는 놀라움에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어머니 자신이 현재 소녀기를 겨우 벗어난 20세인 것입니다. 쉴라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폭행죄로 감옥에 있었고 2년 반 전에 풀려났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주립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쉴라는 친척이나 가족의 친구 집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어머니에 의해 고속도로에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년원에 들어왔을 때가 4살이었는데 쉴라의 몸에는 학대받은 흔적으로 수많은 상처와 흉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구속됨으로써 쉴라는 학대에서 해방되었고 아동보호 담당자가 그 아이의 방화 사건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쉴라는 정신병으로 간주되어 주립정신병원으로 수용될 예정이었지만 그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아 임시로 우리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각종 검사 결과는 더욱 모호했습니다. 검사 용지의 제목마다에는 거부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맨 밑에 요약란에는 검사 불가능이라고 간단히 기술했고 그 사실을 강조하듯 2번 밑줄까지 그어 놓았습니다. 나는 계속 읽어갔습니다. 쉴라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말 안 듣는 아이로 단정짓고 자주 매질하고 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신문에 난 방화 사건 이외에도 그 아이는 이주자 캠프에 불을 지르고 버스 정류장 화장실 벽에 배설물을 문지러 발라놓은 죄목으로 몇 차례 벌을 받았었습니다. 쉴라는 6살 반의 나이에 3번씩이나 경찰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점들로 미루어 보면 쉴라와의 전쟁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실 쪽에서 갑작스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속력으로 교실에 뛰어들어갔을 때 이미 교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쉴라는 어항 옆에 있는 의자 위에 반항적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금붕어를 하나씩 잡아서 연필로 눈알을 찍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쉴라는 오른손에 금붕어를 쥐고 있었고 왼손에는 연필을 쥐고 공격적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거 놔라. 나는 가장 위험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질렀습니다. 쉴라는 나를 노려보면서 의미심장하게 연필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또 다른 비명소리가 찢어지게 들려왔는데 수잔나가 들어오다가 금붕어의 피를 보고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쉴라를 잡아 연필을 빼앗으려 했지만 쉴라는 민첩하게 내 팔을 향해 연필을 던졌습니다. 어찌나 세게 던졌던지 연필은 순식간에 내 팔을 찌르고 마룻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쉴라는 자신의 어깨를 잡고 있던 봉사자 휘트니의 정강이를 소리가 날 정도로 걷어차고는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진정시킨 뒤 나는 쉴라를 찾으러 갔습니다. 휘트니는 쉴라가 밖으로 나가는 문을 찾기 전에 그 문을 막았기 때문에 쉴라는 나가지 못하고 동굴 같은 체육관의 문 쪽에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분명 아이를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눈에는 가눌 수 없는 두려움과 대단히 흥분된 공포심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아이가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쉴라,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쉴라, 해치지 않는단다. 내가 더 이상 겁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나서 교실로 돌아갈 거야. 계속 시간은 흘렀고 오래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몸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다리는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오래 서 있은 탓으로 떨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쉴라의 바지 앞쪽 색이 진해졌고 발밑으로 오줌이 흥건히 괴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내게서 눈을 떼고 그것을 내려다보더니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나를 때릴 거예요? 아니야, 난 아이들을 때리지 않아. 나는 내가 그것을 닦는 걸 도와줄 거란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자, 이리로 오렴. 내가 씻겨줄게. 다음 날 아침 수업 시작 15분 전에 한 사회사업가가 쉴라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쉴라를 내려다보면서 어제 일로 인한 불안감이 다시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 쉴라. 오늘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구나. 나는 그 아이가 어제와 똑같은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빨래하지 않은 그 옷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내 무릎에 앉겠니? 그 아이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머리를 저었습니다. 나는 쉴라의 등을 톡톡 두드려주고는 다른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길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첫 수업은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쉴라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고요. 나는 내 옆에 마룻바닥을 가리키며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쉴라야, 이리 오겠니? 그래야 우리 토론을 시작하지. 그러나 그 애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 더 말했지만 그 아이는 웅크려 앉은 채 손가락을 빨면서 싸나운 눈으로 나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쉴라를 잡으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아이는 피듯이 의자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고 빗장이 움직이지 않자 문에 마구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억지로 아이의 손을 끌어잡은 다음 의자에 앉혔지만 수업 시간 내내 쉴라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렇게 첫날 수업을 마친 후 그녀 옆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쉴라야, 내가 겁나게 했니? 난 전혀 그런 뜻은 없었단다. 새 학교에 와서 낯선 사람들과 있어야 했으니 두렵기도 했을 거야. 나도 처음 학교 다닐 때 겁이 났었다니까. 그 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이야기책이라도 읽어줄까? 그 아이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다른 탁자에 가서 내일 수업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마음이 바뀌면 기꺼이 읽어줄게. 장난감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 아무거나 갖고 놀아도 돼. 그리고 나서 일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는 손을 내리고 내 쪽으로 돌아서더니 내가 쓰고 있는 것을 가만히 눈여겨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다음 날이 쉴라가 참여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실에 쉴라가 들어오자 나는 그녀에게로 다가가서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시간은 산수 시간인데 문제를 몇 개 풀어야 한단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초콜릿 바나나를 만드는데 그 요리를 만드는 걸 너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말하는 동안 쉴라는 전날과 똑같이 불신에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침 토론 시간 동안 쉴라는 내게 언짢은 눈길을 보내면서 마지못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쉴라야, 이리 와. 나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내가 다가갈 때 옆에 있던 봉사자가 조심스레 그 아이를 붙잡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쉴라는 금세 눈치채고 당황한 빛을 보였습니다. 그 아이에겐 쫓기는 듯한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쉴라가 갑자기 사나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얘야, 우리가 널 데리러 갈 땐 너를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걸 모르겠어?
나는 발버둥치며 두려워하며 숨을 몰아쉬는 그 아이를 꽉 붙잡고서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겁내지 말아라 얘야. 쉴라는 얼굴이 붉어지도록 소리를 질렀으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꽉 붙잡고는 블럭을 쏟아놓았습니다. 자, 블럭 몇 개를 나에게 세워주면 좋겠다. 그러자 쉴라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자, 어서 3개를 세워보아라. 아이는 들은 채도 않고 계속 발버둥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몸부림치는 팔을 잡아 억지로 붙들고 블럭을 짚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젠 내가 해봐. 돌연히 그 아이가 블럭 하나를 짚더니 건너편으로 던져버렸고 눈 깜짝할 새에 또 하나를 집어던진 것이 타일러의 이마에 정면으로 맞은 것입니다. 타일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쉴라의 양팔을 꽉 쥐고서 교실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곳에선 그런 짓을 할 수 없어. 누구도 해칠 수 없다고. 내가 조용해져서 다시 돌아와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의자에 앉아있거라.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로 돌아가서 타일러의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고 나서 몇 가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쉴라는 사납게 소리 지르고 운동화를 신은 발로 벽을 차고 의자를 꽝꽝거리며 들썩거리고 있었고 산수 시간이 끝나고 책 읽기 시간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쉴라는 몇 시간이고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는지 갑자기 멈칫거리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갈 무렵 맥스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있던 내 어깨에 가벼운 손길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보니까 쉴라가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산수 공부할 준비가 된 거니? 쉴라는 순간 입술을 오므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쉴라는 매일 같은 바지에 남자용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오랫동안 세탁하지 않아서 오줌 냄새 같은 것이 났습니다. 또 그 아이의 머리카락은 허리의 절반쯤 내려올 정도로 길었으나 빗질을 하지 않아 헝클어져 있기 일쑤였습니다. 나는 머리솔과 빗을 가져왔고 저녁에 집에 가는 길에 가게에 들러 작은 머리핀을 샀습니다. 쉴라야, 이리 와라. 너에게 줄 게 있어. 쉴라는 머리핀이 든 봉지를 건네받고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나를 응시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뭐라고? 왜 나한테 잘해주느냐고요? 그 아이는 나를 못 믿겠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너를 좋아하기 때문이지. 왜요? 나는 미친 아인데요? 또 선생님의 붕어를 해쳤는데요?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죠? 나는 당혹한 나머지 웃어버렸습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야, 쉴라. 내가 머리를 예쁘게 다듬는 걸 좋아할까라고 생각했지. 아이는 계속 핀을 만지작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전에는 누가 나한테 무엇을 준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일부러 내게 잘해준 일이 없어요. 나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빗겼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아이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려 빗질을 했습니다. 머리를 빗고 양쪽으로 핀을 꽂아 놓으니 쉴라는 잘생긴 귀여운 소녀였습니다.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 됐어. 자, 이젠 집에 갈 시간이야. 잘 가라.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고 내일 보자. 쉴라는 신이 나서 뛰어나가면서 막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잠시 멈추더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으로 살짝 웃으면서 안녕 선생님 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 동참하길 거부했던 쉴라는 조금씩 적응해가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방과 후 2시간 동안 책을 낭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쉴라가 가장 좋아한 책은 어린 왕자였습니다. 거기요. 여우가 왕자에게 얘기하는 부분 다시 읽어주세요. 네?
나는 그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슐라는 내 무릎에 앉아서 나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선생님이 한 것도 그런 거지요. 네? 무슨 말이지? 선생님은 날 길들였죠. 어린 왕자가 여우를 길들인 것처럼 나를 길들였어요. 그럼 나는 선생님한테 특별한 거예요? 그래,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슐라야. 선생님은 나를 좋아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저한테 가장 친절한 사람이에요. 토리 선생님, 선생님은 날 버리고 가지 않을 거죠? 4월 중순 어느 날, 슐라는 침울한 얼굴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낡은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창백해 보였으며 한쪽 끝에 앉아서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슐라야, 어디 아프니? 괜찮아요. 네가 굉장히 긴장해 있는 것 같은데. 슐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산수 문제를 풀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서 그 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공부가 끝나고 아이를 무릎에서 내려놓았을 때 내 청바지 한쪽에 빨간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 나는 슐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슐라, 네가 피를 흘리고 있잖아. 난 아이를 들어올려 화장실로 데리고 뛰어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벗겨 발목까지 내렸습니다. 피가 아이의 속 팬티에 얼룩지고 다리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번 화장실에 들락거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아이는 계속해서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슐라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나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큰 목소리로 외쳤고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피가 그 아이의 깊은 곳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슐라는 창백해진 얼굴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리 아저씨, 오늘 아침에 나한테 와서 옷을 모두 벗더니 나를 벗기고 거부하면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내가 자기를 거부한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칼을 찔러 넣었어요. 맙소사.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젊은 간호사 둘이 들것을 가지고 뛰어나왔습니다. 내가 슐라를 들것에 눕히자 슐라는 처음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나타내었습니다.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선생님. 슐라는 울부짖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내가 아이를 껴안고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슐라는 수술을 끝내고 작은 유아용 침대에 누워서 수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슐라의 모습은 더욱 어리고 작게 보였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만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런 나를 보고 슐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도리 선생님. 이젠 많이 아프지 않아요. 정말 안 아파요. 그 아이는 마치 내가 안정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내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슐라야, 책을 좀 가져왔는데 내가 읽어줄 테니까 골라보렴. 여우와 어린 왕자, 그리고 장미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슐라는 4월이 끝날 때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저씨라는 제리는 성학대죄로 재판에 회부되어 공판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슐라는 간호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차츰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우리 학급이 없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아를 정상 학급으로 되돌려 동참시키자는 교육위원회의 새로운 안건이 의회에 통과된 것이었습니다. 쉴라 또한 그동안의 학급 활동을 통해 주립 정신병원엔 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이미 난 상태였습니다. 쉴라는 학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겨우 3일을 남겨놓고 퇴원했습니다. 쉴라야, 이제 너는 정상 학급에서 공부해야만 한단다. 곧 이 학급이 없어질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아직도 미쳤어요. 아니야, 넌 미치지 않았어. 그래도 전 다시 미칠 거예요. 다시 나쁜 짓을 할 거예요. 전 아무 데도 안 가요. 쉴라야, 난 여기 없을 거야.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거란다. 우린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고 너도 그동안 많이 성숙했어. 그 아이 눈에서는 갑자기 눈물이 넘치더니 뺨에서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세요. 난 아무 말도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고 쉴라와 나만이 남아서 버스가 오는 길목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쉴라는 가는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랬습니다. 우린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안녕, 선생님. 그 아이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어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가슴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쁜 애가 될 거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그럴 뜻은 없었어요. 난 좋은 아이가 될 거예요. 선생님을 위해서요. 그 아이는 엄숙한 눈으로 올려다 보았습니다. 나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넌 너를 위해서 좋은 아이가 되는 거란다. 쉴라와 나는 서로 두 눈을 마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쉴라는 고개를 돌려 버스로 올라탔습니다. 잠시 후에 나는 버스 뒷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는 쉴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운전사는 문을 닫고 곧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 그 아이는 창에 납작하게 코를 대고서 입을 움직였습니다. 흐느끼는 듯한 그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가물거렸습니다. 잘 가라. 하나님, 저 어린 영혼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말이 얼어붙은 듯한 목에서는 겨우 이 말 한마디만이 거의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떨려 나왔습니다.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날 때까지 나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은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